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시간이 미친 걸까? 내가 미친 걸까? 오늘 잡서장 첫 번째 페이지를 진행할 건데요. 제가 잡서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구글 폼을 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엄청 장문의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 역시나 여러분 수다쟁이시더라고 엄청.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영화 콜로서스 더 보빈 프로젝트랑 블레이드 러너 2049 그리고 구병모 작가님의 책 파과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콜로서스 더 보빈 프로젝트 이 영화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영화 알게 된 게 사실 그 사운드 트랙 때문이었어요. 사운드 트랙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앨범 커버를 보니까 영화 OST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뭔데 이렇게 사운드 트랙이 좋지? 이래가지고 찾아서 본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근데 이 영화는 미국 정부가 핵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콜로서스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개발자는 찰스 포빈이라는 박사고요. 콜로서스는 로키 산맥 지하 벙커에 설치되고 미국의 모든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받아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를 가동한 직후에 콜로서스는 소련에 있는 가디언이라는 슈퍼컴퓨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가디언과 연결을 시도하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을 계속 끊으려고 하는데 콜로서스가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핵무기 통제권은 콜로서스한테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가디언이랑 콜로서스랑 연결을 하더니 합체를 해서 하나의 존재가 되고 이후에 인류한테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이제 지구를 지배한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통제 하에 살아야 한다. 이것이 평화다. 그래서 포빈 박사를 포함한 그 다른 관리자들이 이 콜로서스의 전원을 끄기 위해서 몰래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콜로서스의 전원을 끄려고 시도를 하는데 콜로서스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어떤 카메라나 통신기기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해요. 그러고 핵무기를 발사해서 이러한 계획을 했던 인류에게 복수를 하고 작전에 가담했던 관리자 몇 명을 추려서 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돼요. 그렇게 영화는 인류가 자유를 잃은 채 평화를 강요받는 결말로 끝이 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콜로서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감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나는 감정이 없으므로 더 합리적으로 세계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 전제이고 콜로서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여요. 근데 지금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막 무고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콜로서스의 주장, 이런 AI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의 주장이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 영화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근데 2024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AI 회사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도 콜로서스예요. 이 영화에서 따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삽서장 우체통에서 여러분들한테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보내주셨냐면 확실히 AI 덕분에 시간은 확보하며 살고 있어서 좋긴 한데 아직은 좀 덜 떨어진 느낌? 잡돌이를 해야 좀 알아듣더군요. 옛날엔 AI 로봇이 발명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라며 겁먹었다면 지금은 생각보다 AI에게 보이는 허점이 많고 아직 인간보다 깊은 사고방식이 안 되다 보니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을 잘 지켜내고 성장해 나간다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2030년이 되면 AI가 모든 인류보다 똑똑해질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좀 무섭다.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약간 AI를 사용을 해야 하는 업계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AI가 업계에 이제 좀 실제로 사용이 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데 그 친구들이 AI를 쓰는 수준은 무료 챗GPT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AI를 좀 깊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좀 멍청한 게 맞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똑똑함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훈련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그 프롬프트를 엄청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성장이 이 AI 성장이 진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2030년에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똑똑해진다는 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까? 뭐 화이트 칼라 직업의 50%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근데 그게 뭐 10년 이후가 아니라 앞으로 1년에서 5년 사이에 전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수용하고 있지만 두려움,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범죄의 창작 분야에서요.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대체가 될까? 꼭 이용해야 될까? 어떻게 활용해야 잘 쓰는 걸까?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AI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 주관적 견해, 융통성, 그리고 뭐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AI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콜로서스 더 보인 프로젝트에 나오는 콜로서스와 가디언은 비판적 사고를 한 거잖아. 그쵸? 인간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어떤 정치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이 뭔가 감정적이라고 이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가디언과 콜로서스가.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 왜냐면 핵전쟁에 대한 통제권은 이제 전부 콜로서스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 이게 이 콜로서스의 이 주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AI가 인간을 통제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는 삶보다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제가 얼마 전에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 영화는 1999년도 영화인데 어떤 회사가 개발한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가정집에서 좀 가사를 돕고 인간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도록 돕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로봇을 한 대 구매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집안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도움도 받고 뭐 이러는데 이 로봇이 약간의 오류가 있는 로봇이었던 거죠. 이 주인공 집에 온 로봇이. 그래서 약간 자각을 할 줄 알고 인지 능력이 있는 로봇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로봇이 더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줘요. 그래서 로봇이 계속 배우면서 똑똑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로봇이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결국에는 이 바이센티니얼맨 영화 속의 로봇은 로봇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자신을 떠나간다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인간이 되고 싶어 하면서 인간으로 인정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불사의 몸으로 평생 로봇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으로서 수명을 다하고 죽겠다는 선택을 해요. 그 바이센테니얼맨 영화에서 이 로봇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굉장히 뭐랄까 정말 인류의 그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낡고 병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래지고 하지만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부각하고 좀 그런 영화였다면 이 콜로서스 더 보빈 프로젝트에서 콜로서스와 가디언이라는 AI가 부각하는 인류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을 부각하죠.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런 로봇이나 AI 관련한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이 영화에서 인류의 어떤 부분을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른 게 항상 좀 흥미롭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을 보면 적응하고 같이 살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보내셨어요. AI가 싫어요. 삶이 간편해진 것은 맞지만 그에 상응하게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다시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AI가 발달을 하면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고 일론 머스크 AI 회사가 2024년 사우스 멤피스라는 지역에 초대형 슈퍼컴퓨터 콜로서스 시설을 지었는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저소득 흑인 커뮤니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인터뷰 영상이 이 사우스 멤피스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랑 소음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영상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향에 1년 만에 돌아가서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바깥 풍경을 촬영한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 평지에 이렇게 쭉 다 밭이 있고 풀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해도 계속 그 풀밭이 나오고 그 밭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을 기업이 사들여서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빛 공해가 장난 아닌 거예요. 무슨 약간 무대에서 이렇게 막 조명 쏘면 막 그 조명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조명이 막 수백 개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근데 그때가 약간 저녁 밤 이쯤이었는데 그런 식의 빛 공해가 심해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원래 그렇게 공사를 할 때 24시간 내내 그렇게 빛이랑 소음 공해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설치된 이후에도 전기랑 물을 엄청 많이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랑 AI가 필요한 자원, 정확하게 말하면 AI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 그 중요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잖아요. 물, 전기, 땅.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를 수 있고 또 무언가가 실제로 자라나는 곳이잖아요. 그게 식물일 수도 있고 가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도 땅 위에서 태어나서 자라죠.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리고 땅 위에서 일을 하고 잠을 자죠. 근데 지금 세대에는 그 땅 위에서 AI가 자라고 있는 거야.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AI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나 뭐 발전소나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지어지겠죠. 인간과 AI는 그 필요한 자원, 물, 전기, 땅을 가지고 약간 대립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이렇게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뭐 만화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제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중산층이라는 존재가 좀 사라지고 이렇게 막 극명하게 나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인류 다음에 올 것이 바로 AI고 지금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고 그렇게 되면은 인류는 정말 그런 AI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뭔가 다 대체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봤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제가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AI를 만든 사람조차도 인간인데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가장 섬뜩한 부분 아닐까? 현재 우리가 AI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떤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모든 성장은 사실 어떤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성장이. 근데 그런 불편함을 AI가 최소화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런 고통들, 우리가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고통들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고 회피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고통을 통한 성장, 이런 내면적인 성장, 진짜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성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겠죠. AI에게 모든 도움을 받는 세상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고통 없는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인간의 성장이라고 정의하던 어떤 것들이 AI 시대 이후에는 좀 다른 의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던 부분과 AI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인간의 성장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더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그런 내면적 성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작년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오열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오열했어요. 근데 제가 오열을 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저 스스로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열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스스로도.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거를 제가 계속 곱씹어왔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는데, 그 블레이드 러너의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이 그 계단 위에 누운 상태로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는데 그냥 그 영화 전반적으로 주인공 K라는 그 인조인간의 삶이 그냥 너무 외로웠고, 그리고 그 외로움이 느껴졌고, 영화를 보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K가 그렇게 계단 위에서 죽어가는 그 엔딩이 되게 완벽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영화 리뷰를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막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자아를 가진 생체공학 인간을 인간으로 불러야 하는가, 인간으로 뭐 받아들여야 하는가, 뭐 이러한 관점에서 그런 윤리나 철학 같은 것을 좀 다루는 그런 리뷰들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 자체를 통제하는 인간, 그리고 이 통제하는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는 인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K 같은 생체공학 인간을 제작하는 입장이 월레스를 정치적 인물 또는 권력이 있는 지도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통제하는 인간으로 저는 해석을 한 거고요. K는 월레스 같은 인물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속에서 월레스 같은 인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보편적인 인간이 기득권이 설계한 그 체제 안에서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그들이 주는 지시를 따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착각을 일순간 좀 품었다가 사실은 그저 수많은 존재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K는 내가 그냥 수많은 우주 먼지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체제 속에서 권력자들의 지시를 수용하면서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이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한 후에 끝을 맺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딩이 저에게는 정말 완벽한 엔딩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인간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뭐 이런 질문들. 근데 저는 요즘에 쓸모에 대한 생각을 해요. 제가 제작하는 컨텐츠들에 대한 쓸모.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사용하는 모든 것들, 뭐 리모컨, 수첩, 그리고 안경, 우리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분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막 장문의 댓글을 막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보물 같은 채널을 발견했다, 언니 채널이 제 선물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제가 그래도 내가 만들고 있는 것들, 내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도착했구나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이 블레이드 러너 속에서 K가 부녀
그러니까 만나는 것, 그거 하나만을 목적으로 두고 실행에 옮긴 것처럼 저도 제가 제작하는 컨텐츠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몰라도 이게 필요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생각하는 유일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가끔씩 어떤 그런 수치화 된 것들 있잖아요. 조회수나 뭐 구독자나 댓글 수, 뭐 좋아요 수, 뭐 이런 것들에 제가 가끔씩 이제 좀 연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마다 좀 이 블레이드 러너 영화를 좀 계속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 엔딩 장면을.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좀 요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나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를 읽어볼게요. 나의 가치관, 신념에 회방 놓으려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자. 다정은 곧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생각해서 저는 제 친구들의 하루가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부모님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제 일상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눈치 보지 않고 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고등학생 때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 너가 장문을 보내올 때면 나도 장문으로 답해야 될 것만 같아서 언제부턴가 연락하는 게 부담된다고 연락하기 꺼려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오랜 상처로 남았고 그때 이후로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눈치 보여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럼에도 가끔 글이 길어질 때마다 보내기 눈치 보이는 게 습관으로 남아 있었는데 문상훈님의 영상을 보고 생각을 달리 하기로 했어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눈치 보지 않고 최대한 세세히 들려주는 게 애정 표현이었더라. 거시적인 얘기보다는 미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이 공감됐고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다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글들이나 아니면 뭐 가끔씩 블로그에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다정하고 되게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의 영상을 보는 게 저에게 되게 뜻깊어요, 여러분. 어떤 이런 장문의 표현이나 이러한 말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이것을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표현을 하고 그러는 게 저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표현들을 점점 우리가 좀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말들. 제가 부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클럽에서 일을 할 때 클럽 입구에서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오면 돈 받고 스탬프 찍어주고 막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제 옆에 서서 저희가 부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떤 손님이 이렇게 왔다? 근데 그 손님이 부츠를 신고 있는데 그 부츠가 너무 예쁜 거야. 남자 부츠였거든. 근데 이게 보통 판매하는 남자 부츠들 약간 첼시 부츠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아니면 아예 뭐 그런 군화용 부츠 같이 생긴 그런 부츠들이나 근데 그분이 신은 그 부츠가 되게 예쁘고 좀 흔치 않은 디자인이었어. 근데 제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남자애였는데 걔도 부츠를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부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부츠를 봤는데 그분의 부츠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제 친구랑 제가 부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그분도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부끄러워하셨어 그분이. 그래서 저희가 부츠에 대한 이야기를 셋이서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디에서 샀냐, 뭐 얼마 주고 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셨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할 때
계속 제가 술을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제가 취하면 좀 이렇게, 원래는 완전 내향인인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부츠 시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나이스 부츠 가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근데 제가 그렇게 한번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제가 그분을 나이스 부츠 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심지어 안주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을 한 거죠, 그분을. 제가 그분이 올 때마다 오 나이스 부츠 가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 사람을. 근데 그 나이스 부츠 가이와 저는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남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네 집에서 술을 먹다가 그 나이스 부츠 가이가 제 친구의 친구였던 거예요. 친구였는지 뭐 아는 사이였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나 이 사람 알아 이러면서, 이 사람 맨날 그 부츠, 똑같은 부츠를 신고 되게 예쁜 부츠를 신고 오는데 내가 이 사람 올 때마다 막 나이스 부츠 가이 맨날 이렇게 부른다고. 제 친구가 그걸 듣더니 좋은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제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왜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 같아. 우리가 어떠한 의도가 없어도 우리가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뽑아먹을 의도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렇게 나이스 부츠가이라고 부른 데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신은 그 부츠를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 부츠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현재까지.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나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라든지 나 이 사람 뭐 마음에 들어 라든지 그런 감정이 아니어도 완전히 남인 상태에서 그냥 서로에게 좀 친절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에게 그냥 좀 다정하고 친절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씁쓸함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는 게 각박해지고 우리가 서로를 되게 믿을 수 없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뭐 길을 걸어갈 때도 나한테 막 친절하게 대해줘. 근데 그게 어떤 꿍꿍이가 있다든지 의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고 그런 사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타인이어도 서로에게 다정하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좀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약간은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도 알겠어. 왜 그렇게 낯선 이의 다정, 낯선 이의 따뜻함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그 맥락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냥 누군가가 신은 신발이 정말 예쁘거나 그냥 그 신발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거나 이래서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신발을 달라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요. 이 신발로 어떤 말을 걸어서 뭐 내가 너한테 작업을 걸어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발이 이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네 스타일 멋지다 이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자유롭게 그런
서로의 멋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관계들이 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냥 갑자기 어떤 순간에 이렇게 딱 마주쳐가지고 갑자기 어떤 대화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딱 합이 딱딱 맞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친구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관계가 발전될 필요 없잖아. 그냥 그렇게 딱딱딱 하고 이렇게 서로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다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온전한 나무로 남지만 여전히 타인이지만 그냥 그 순간에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그런 관계 쉽지 않죠. 그걸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댓글이나 그런 메시지들, 이야기들, 글들 이런 게 다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지, 얼마나 저한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지금 구독자분이 이야기하는 이거를 이해해요, 저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에너지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맥락을 좀 오해한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적어도 여러분과 나는 이런 맥락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나 가치는 조급하지 않으면서 게을러지지 않는 습관, 순간순간을 살아가자, 꾸준함, 지나간 일 말고 현재를 생각하는 거, 수용하는 태도, 이해, 공감, 자유, 행복, 릴렉스, 무소유, 자칭 맥시멀리스트가 근데 불교는 아님. 저도 불교 아닌데 저는 그냥 종교에 귀속되는 것 자체를 그냥 좀 꺼려하는 인간이거든요. 제가 뭔가에 귀속되는 게 그냥 싫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게 제가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저의 가치관이나 제가 그냥 혼자 깨달은 것들,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랑 그 희석되지 않은 그 본래의 불교 있잖아요. 그 원초적인 그 불교의 메시지. 그게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한 98%? 그래서 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불교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무교입니다. 저도. 마음이 가면 그냥 하자. 밀어붙여보자. 불안에 잠식되지 말자. 밝은 진지함.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파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근데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좀 그 책에서 묘사하는 그 장면을 엄청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읽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 근데 제가 파과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뭐랄까 그 문장을 읽으면서 모든 문장이 머릿속에서 막 재현되는 느낌? 그 장면이 되게 생생하게 그게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정말 책의 장면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 조각 파과 주인공은 진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소피처럼 정말 등이 그렇게 굽은 그런 노파였어요. 머리가 막 하얗고 등이 굽은 손도 막 다 쭈글쭈글하고 약간 그런 노파였는데 영화 속에서 캐스팅된 그 배우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젊고 약간 강한 이미지로 이렇게 또 영화 속에서는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과를 읽으면서 조금 뜻깊었던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 소설이나 그런 긴 호흡의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계속 그런 짧은 호흡의 시집 같은 것들을 읽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읽고 싶어서 다시 책을 읽고 싶어서 계속 시도를 한참 할 때 구병모 작가님의 아가미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그 책을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구매를 했는데 읽질 못했어요. 제가 막 10페이지도 못 읽었을 거예요. 계속 시도를 했지만 근데 태국에 와서 파과를 제가 이북으로 그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이틀인가?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완독을 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집을 제외하고는 저는 파과라는 책이 거의 10년 만에 완독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전까지는 책을 읽으려고 해도 완독은 못했어요. 항상 뭐 반만 읽다가 만다든지 아니 뭐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파과를 제가 완독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뇌가 좀 많이 회복이 됐나 보다.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한국에 들어오실 생각 있으세요? 막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도서관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외국에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어 텍스트가 그거에 대한 갈망이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그렇게 막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한국어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익숙함? 내 모국의 언어에서 오는 그런 갈망이 있어. 그래서 한국어로 적힌 책을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 그리워져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도서관에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파과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파과의 마지막 문장 중 하나가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모든 상실을 살아야 할 때잖아요. 근데 상실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전에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요즘 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가치 있는 것과 상실에 대한 질문이 뭔가 잡서장 한 페이지에 함께 공존하는 것보다는 약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어요. 상실보다는 조금 더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파과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자주 먹은 음식이나 간식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여쭤봤단 말이죠.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의 답변을 보고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분의 소울푸드는 김치찌개라고 하네요. 김치로 만든 음식은 거의 다 좋아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국인이 김치로 만든 음식을 안 좋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하다. 이게 조금 약간 체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 먹는 거 말고 김치로 만든 거는 다 맛있지 않아요?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찜, 또 뭐 있지? 두부김치. 요즘 빠진 간식은 음료도 해당된다면 호지차 라떼예요. 녹차를 로스팅한 볶은 녹차인데 녹차랑 말차 다 좋아하지만 호지차가 고소하니 냄새도 더 좋고 제 취향이에요. 녹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강추드려요. 호지차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라떼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호지차 라떼? 내 버킷리스트에 추가해야겠다. 호지차 라떼 먹기. 후르츠링 시리얼 히비스커스 차. 이분 미식가다. 콘플레이크도 아니고 코코볼도 아니고 후르츠링 시리얼. 거기에 히비스커스 차. 히비스커스 차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히비스커스 차는 불호거든요. 근데 후르츠링 시리얼과 히비스커스 차 이 조합을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 까다로운 미식가다. 약간 입맛이. 또 어떤 조합을 좀 드실지 궁금하네. 홍차와 롯데 초코파이. 이거 되게 클래식한 조합이잖아요. 홍차와
롯데 초코파이. 홍차도 또 따뜻한 걸로 드실 것 같아.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차를 드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봐봐. 첫 번째는 호지차, 두 번째는 히비스커스 차, 세 번째는 홍차. 근데 저도 차를 먹거든요. 요즘에 그 유명한 차 브랜드가 몇 개 있거든요. 태국에.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좀 주문을 해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는 이게 잎을 보내주거든요. 그 통에 그걸로 좀 맛을 보면서 제 취향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차 특집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제가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분은 유행하던 길감자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요. 엄청 쉬워요. 감자랑 전분만 있으면 돼서 감자 보면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요. 길감자가 뭐지? 어? 이런 게 있어? 몰랐어요. 전분 가루를 넣어서 먹는 거면 약간 살짝 쫀득한 그런 식감이 있는 건가? 약간 감자떡과 감자튀김 사이? 뭐야? 혼자 맛있는 거 먹어? 근데 튀겨야 할 것 같은데? 그쵸? 비주얼이 기름이 튀긴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있거든요. 한국 뉴스레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즘 뭐가 트렌드인지, 요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열리는지, 막 페스티벌 같은 거, 막 그런, 막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는 것들을 그 뉴스레터에서 계속해서 정리해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이런 게 있구나. 한국에서 지금 이게 유행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가끔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잠깐 볼 때 이렇게 뜨면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태국에 있어서 그런지 살짝 느린 것 같긴 해. 길감자가 뭔지 이제 알았네. 그리고 다음 분도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 구운 감자 케찹 맥주. 여러분 감자를 좋아하네. 근데 저도 최근에 꽂혔어요. 감자 요리에. 제가 최근에 꽂힌 감자 요리가 있거든요. 뭐냐면 감자를 썰어. 근데 웨지 감자와 일반 그런 스틱 감자 있잖아. 그런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런 거. 그렇게 얇아서도 안 되고 웨지 감자처럼 너무 두꺼워서도 안 돼. 약간 그 중간 정도의 크기로 잘라요, 감자를. 그 다음에 케이준 파우더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니면 타코 가루도 괜찮아요. 타코 가루나 케이준 가루를 뿌려요. 한 스푼, 두 스푼. 그리고 그냥 식용유나 아니면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또 한 스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요. 소금, 후추도 살짝 뿌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막 버무려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저는 200도에서 10분 돌리거든요. 그렇게 돌리고 한번 섞어. 그리고 넣고 10분 더 돌려. 그러면은 총 20분? 소스를 무조건 마요네즈에다가 찍어서 먹어야 돼. 근데 그 마요네즈에 마늘을 꼭 다져서 넣으셔야 돼요. 후추, 소금 살짝 뿌리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식초를 써도 되는데 뭐가 있으면은 뭐 레몬즙 쓰셔도 되고 라임 쓰시면 좋고 그런 거 넣어서 섞어서 그 케이준 감자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고 살이 엄청 찌죠. 오늘 점심에도 저 그거 먹었어요.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건강하긴 한데 마요네즈가 기름이니까 사실 막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간단한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자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제가 이 레시피를 공유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공유해드렸어요. 다른 분은 버거킹 치킨 텐더 우리 동네 알바생이 육즙 살아있게 잘 튀겨요. 덕분에 살찜. 내가 만든 딸기 우유 토스트. 딸기 우유를 직접 만든다고? 이걸 딸기를 갈아서 만드시는 거겠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또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직접 뭔가를 만들고 하시는 거를 또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진짜 그냥 나랑 진짜 비슷한 사람들이 내 채널을 보는 거야. 그치? 신기하다. 로투스 가루가 뿌려진 바삭한 와플과 카페라떼. 맛있겠다. 느끼하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가벼운 음식. 간식은 달달한 초콜릿. 크림진 짬뽕 컵라면. 제가 요즘 먹는 간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태국 세븐일레븐에서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저의 최애 간식은 바노튼 초콜릿인데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아몬드 초콜릿이고 하나는 이렇게 보이시죠? 악마의 젖꼭지 있는 거. 제가 악마의 젖꼭지를 원래 약간 극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초콜릿을 먹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모카빵에 악마의 젖꼭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 저는 그거 다 골라내고 먹거든요. 근데 이 초콜릿을 우연히 먹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악마의 젖꼭지에서 이런 맛이 날 수도 있구나. 이 바노튼이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이 막 초콜릿 이제 중탕에서 녹여서 쓰거나 하는 그 초콜릿이 이 브랜드 초콜릿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태국에선 그렇거든요. 제과나 제빵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 브랜드에서 만든 건데 이게 맛있는 이유가 코코아 메스랑 코코아 버터를 43% 써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걔네를 써서 만든 초콜릿이라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는 초콜릿 맛이 나요. 근데 안에는 엄청 조금 들어있어요. 엄청 녹았다. 오, 뭐? 그러니까 맛있고요, 이거. 이거는 완전 약간 태국 아저씨들이 많이 드시는 그러니까 맥주 안주로 많이 드시는 건데 이렇게 엔초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땅콩이랑 엔초비랑 칠리? 맛있어요. 살짝 달면서 살짝 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가끔 맥주 마시고 싶을 때 근데 뭐 안주는 딱히 필요 없을 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입이 심심한데 과자 먹기는 싫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주문해서 먹고 거의 제가 막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씩 먹는 것 같은데 거의 이 초콜릿은 43% 코코아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태국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거 모든 편의점에서 팔진 않더라고. 레어템이에요 여러분. 오늘 잡서장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구글 폼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구글 폼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 잡서장 두 번째 페이지에서 다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두 번째 우체통에 글을 보내주시면 또 그것을 기반으로 잡서장 두 번째 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우체통 마지막 질문에 우체통에 더 붙이고 싶은 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도 또 막 길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은 아예 따로 요거만 다루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